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어서 국민의힘도 새 원내대표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음에 따라서 4명의 의원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4명의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좀 먼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유이동 의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희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출마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 그리고 변화의 신호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라 네. 하면 어떤 변화를 뜻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갖고 계신 선입견 같은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뭐 세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좀 이쪽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편견, 예, 예. 오해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선입견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우리가 앞으로 대선 승리에 대한 그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허. 그런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큰 변화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세대, 지역, 뭐 이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럼 세대만 갖고 좀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70% 넘는 남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이제 지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그럼 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세대 확장이 확실히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국민의힘의 선전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감 예. 이런 것들이 컸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2030 세대에 특히 그 나이 또래의 젊은 사람들한테 원래 비춰졌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크게 무너지면서 아마 그런 반발이 더 상대적으로 크게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경선 같은 경우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런 구도가 변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역구도 변수라는 게 이번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비슷한 시기에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당내 리더십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될까봐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당원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서 감안하셔서 투표에 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역이 중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을. 꼭 그것을 뭐 그렇게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결과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해법을 찾으면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원내대표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 가운데 최대 계파가 초선이라면서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개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한 10여 년간 뭐 친이다, 친박이다 이런 개파 다툼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파라는 표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세력으로 바꾸겠는데요. 제가 이 네. 말을 꺼낸 이유는 네. 최대 세력인 초선들한테 어필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예. 어떻게 어필하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대 태어나서 90년대 학번의 수도권 3선 의원이라고 저를 뭐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단한 상징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당에 대한 편견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대선을 앞둔 그 중요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이 중요한 역할을 수도권 97세대 의원에게도 맡길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내릴 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유연해졌다. 간절해졌다는 점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예. 앞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그 정치의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한 요구나 욕망들이 크세요. 예. 그래서 저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비전 제시에 대해서 많이들 깊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예. 함께 하는
분들도 제법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의 경선 주자로서 원내대표 경선 말고 당대표 경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경선에 초선 대표 후보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당대표야말로 선수의 구분 없이 네. 그 지도자로서의 역량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음흠. 선수에 굳이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예. 많은 분들이 당의 앞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비전들을 가지고 경쟁하고 예.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이 돼서 우리 당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차게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뭐 저는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그 걱정이나 우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새 원내대표의 제1 전략은 대선 승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네. 원내대표는 이제 결국은 의정 전략의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의정 전략이라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저는 지금 현재의 원내 구도가 네. 174대 101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저희가 놓여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내 전략 따로 중앙당 전략 따로 이렇게 가기가 좀 분리해서 가기가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승리 전략하고 원내 전략하고 분리해서 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그 단연 민심 확보, 그러니까 민심을 우리가 기반으로 이 당의 운영, 정책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174대 101이라는 그 숫자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지난 1년 동안에 174석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거의 뭐 일방독주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그 상황으로부터는 변화가 없는데 4월 7일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 뭐 구청장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고 서울시의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예. 서울 시민들이 느끼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의 지난 10년의 그 무능, 겸손하지 못함 네. 이런 거대 의석을 앞세우면서 일방 독주하는 것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가 민심을 잘 살피고 거기다 초점을 잘 맞추면 민주당도 의석에서 원내에서 그렇게 함부로 자기 뜻대로 일방 독주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두 개 예만 갖고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의원님. 이제 첫 번째는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기조를 그러니까 기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시다면 의정에서 지금 어떤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글쎄 뭐 정책 전환에 그 기조 전환의 그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내놓는 이야기들을 보면 저는 근본적인 치유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대선을 의식해서 그 자신들이 지난 시간 동안 보냈던 그 실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려보고자 하는 의도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대출 규제를 일부 푸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 본질로부터 발생되는 그 현상들인 거거든요. 예. 본질은 집값이죠. 지금 집값이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상향하고 있는 그 추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LTV나 DTI 우대율 뭐 상향하는 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수요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급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LTV, DTI 문제들을 수단으로 썼었던 건데 지금 이것을 다시 풀어버리면 수요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그거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몇 가지를 치유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백신 수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지금 국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고 있던데 네. 다시 어떤가 그러니까 이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혹시 이렇게 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백신 수급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니고 주변 국가들하고의 비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 백신으로부터 집단 면역으로부터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현실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 정부는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두려움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번번이 양치기 소년처럼 음흠.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페북에도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시곡 있지 않습니까? 예. 고도 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안 오지? 내일은 오니? 예, 내일은 옵니다. 근데 내일 가면 또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 대목에서는 정부가 좀 솔직하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네. 이로부터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지 예.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다, 계약이 안 돼 있다, 도입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구두 약속이 안 돼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또 이제 그 잠복돼 있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가 상임위원장 재배정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인데요. 네. 관련해서 지금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예. 내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 이런 그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그 법사위원장을 계속 그 민주당이 보유를 하던 안 하던 예. 그 문제보다는 예. 우리가 이런 논의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간에 대화다운 대화, 타협다운 타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수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지막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어찌됐건 이 국정을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남은 1년을 끊임없이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힘으로 누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한테도 별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오히려 국민의 마음속에 노여움의 게이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이동 의원이었습니다.